유기현입니다. 그 고대 인물 열전으로 아마 여러 선생님들이 김유신부터 시작해서 왕으로서는 이제 김춘추와 문무왕, 그리고 영계소문, 계백,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금방 아는 쟁쟁한 인물들을 통해서 7세기에 우리가 보통 신라의 삼국통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전개되어 가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부침을 거듭했던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인물들은 그래도 어쨌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뭔가 영웅적 풍모들이 있는 그 인물들이고, 이야기거리들이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이 두 인물, 의자왕하고 보장왕은 영웅적인 풍모는커녕 어떤 망국의 군주로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사실은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다고 할 때 그런 영웅적인 인물들 말고 오히려 이런 비판을 받는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점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이 두 인물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를 최고 통치자가 져야 될 국운의 무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인물들을 쭉 살펴보는 것이고, 한 사회와 또 한 시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인물들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좌우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특히 정근대 사회 속에서 최고 통치자라는 지위가 갖고 있는 무게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 민주적 사회 속에서도 소위 한 사회 지도자, 뭐 대통령이나 또 총리나 이런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회 분위기나 어떤 그 시대적인 흐름들이 달라지고 있는데, 정근대 사회는 말할 것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여기서 다루고지는 그 고대 시대, 그 중에서도 7세기라고 하는 어떤 격동의 시대일수록 그런 최고 통치자나 이런 인물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국가와 사회의 운명들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이 의자왕과 보장왕들은 자신이 져야 될 그런 무게들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인물 다 이 망국의 군주라고 하니까 그쪽 멸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물들이죠. 앞서 영계소문이라고 하는 인물 또는 계백이라고 하는 인물을 다룰 때여도 아마 고구려와 백제 멸망에 대해서 아마 말씀들을 충분히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다루는 두 사람도 그런 멸망의 여러 가지 형태로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인데, 그런 그 왕조와 국가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 이 두 사람들을 조명하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왕조가 멸망하는 건 이제 몇 가지, 뭐 굳이 나눠보면 이제 몇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왕조 교체라고 할 때 사회 내부에서 왕조가 이제 교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 같은 경우에는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또는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 사회 내부에서 왕조 교체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따라서 사회 공동체 자체는 파괴되지 않습니다. 사회 공동체 자체는 유지되어 나가고, 즉 지배 세력만 교체되어 나가는 것이죠. 지배 세력도 지배 세력 전체가 교체되는 게 아니라 그 내부에서 아마 이 정치나 이제 이런 걸 주도해 나가는 주도 세력이 교체라고 그럴까요? 그런 정도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침입하거나 또는 정복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는 공동체 자체가 상당한 정도 파괴되거나 손상이 되는 경우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대략 한 세 개 정도의 유형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하나는 이제 외부 세력이 침입해 들어와 가지고 바로 그 지역에서 새로운 왕조를 수립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그 사회와 공동체들을 파괴해 가지고 곤란하니까 크게 파괴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그 권력을 장악하고 이제 사회 그 지배적 시스템의 최상위를 차지하는 형태로 되겠죠. 이것만 해도 사실은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할 수 있는데, 외부 국가가 정복할 경우에는 상당히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도 대개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정복한 이후에 그 지역을 이제 그 지역의 원래의 지배 세력과 지배 시스템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간접 지배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그 지역에 대해서 직접 지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직접 지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공동체 사회적 시스템들이 상당 부분 깨져나가고 해체되어 나가는 이런 격동의 과정을 이제 겪게 되는 것이 되겠죠. 우리 역사에서 바라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왕조 교체들이 매체로 있을 때 되게 첫 번째 유형의 왕조 교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조선의 멸망, 그리고 오늘 다루게 될 고려와 백제의 멸망이야말로 외부 세력에 의한, 외 국가에 의한 이제 정복을 당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해체되고 괴멸되는 이런 가장 큰 충격을 받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백제하고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백제 같은 경우는 신라의 영역으로 편제돼 가면서 상대적으로 그 해체 충격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적었고, 고구려는 좀 더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해체의 강도가 더 컸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왕조가 이제 왜 멸망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이제 국가나 왕조를 이제 창업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멸망하는 과정이 있는데, 멸망에 더 주목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문득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에 보면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되죠. 뭐 정확하긴 기억이 안 나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행복은 한 가지 모습이지만 불행은 다 사람마다 다른 각가지 모습이다라고 하는데, 아마 뭐 굳이 비유하자면 한 왕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은 되게 비슷합니다. 근데 이 멸망의 과정들은 정말 다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멸망할 때 우리가 금방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사회 모순이 이제 심화되어서 이제 노출이 되어 나가는 이제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외부 세력에 의해서 왕조나 국가가 멸망했을 때 기존의 공동체가 해체되어 나가면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아주 급박한 생존 문제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라고 하겠고요. 이런 격동의 과정 속에서 그 여러 사회 계층과 계급들, 그리고 다양한 인간 궁상들의 행태들, 모습들, 이런 것들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일수록, 궁단의 시기일수록 인간들의 모습들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법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또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멸망의 이유는 하여간 굉장히 다양할 텐데, 그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회들이 갖고 있는 그 사회의 그 기본적인 모순관계,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고, 아마 저런 부분들은 오늘날 우리들한테 더욱이나 많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멸망을 보면 실제 역사적으로 멸망을 했기 때문에 마치 그 멸망이 필연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거기서 이제 멸망의 이유를 찾는 작업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꼭 필연적으로 멸망해야만 되는 상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저런 우연적인 요소들이 겹쳐서 멸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연적이라고 하기는 그렇겠지만 좀 결정적인 요소와 그렇지 않은 요소들을 판별해 나가는 것도 우리 멸망의 이유들을 생각해 볼 때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마 주된 얘기가 하나가 될 텐데 그런 멸망기에 있어서 그 한 사회와 국가의 어떤 최고 통치자를 비롯한 이런 인물들의 그 리더십이 과연 어땠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 멸망기에 다양하게 이제 결합되어 있고 다양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을 따져보려면 굉장히 많은 이제 연구와 그 다음에 분석 뭐 노력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여기서는 주로 이제 의자왕하고 보좌왕이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부분에 관련된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쭉 그 살펴봤던 인물들이 이제 공통으로 하고 있었던 시대가 7세기, 7세기입니다. 7세기는 이 동아시아가 아주 격동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죠. 특히 그런 격동의 그 진앙지는 바로 이제 중국 대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국 대륙에서 소위 수화당이라고 하는 이 통일제국이 등장하게 되고 그 전까지 남북조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북박의 유목 세력, 그 다음에 뭐 서역 세력, 그 다음에 고구려로 대표했던 이 동북아 세력들이 서로 세력들이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다원적인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남북조로 나눠져 있던 이 중국 세력들이 이제 하나의 세력으로 통합되어가고 그래서 통일제국을 만들고 그 세력이 이제 외부로 뻗쳐나가게 되면서 다원적 질서에서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로 재편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재편의 과정 따지고 보면 이제 내부의 모순보다는 외적 조건들이 훨씬 강하게 작동하던 시절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시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 또는 기타 다른 나라 여러 나라들이 어떤 식으로 그 시대에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와 사회 운명들이 이제 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동북아시아에 많은 격동의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고구려와 고구려와 당의 전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로 다루게 될 고구려와 백제의 이제 병합 전쟁이 되겠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신라와 당의 나당 전쟁, 아마 문무왕 얘기하면서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런 이런 격렬한 전쟁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고구려와 수의 전쟁부터로 시작한다면 거의 70여 년에 걸쳐 있는 시간 동안에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뭐 삼국 간의 전쟁을 포함하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아주 격렬하게 전쟁들이 이어져 나가는 시대죠. 그러니까 이제 70여 년이라고 하면 뭐 요새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의 인생이 있는 시간인데 태어나자부터 죽을 때까지 내내 전쟁 시기에 살았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 시대에 전쟁이 일상화되던 시대다. 그러니까 얼마나 격동했는지를 알 수 있고, 무엇보다 그 전쟁의 과정에서 나라 두 개가 멸망합니다. 그것도 600년 넘게 지속되어 갔던 두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은 저 시기 격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격렬했던가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격동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시대에 살아갔던 인물들을 우리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두 인물, 의자왕과 보좌왕, 둘 다 뭐 만국의 군주라는 점에서는 뭐 공통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따지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의자왕은 뭐 실제 망국의 군주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죠. 왜냐하면 실제 백제를 이끌어갔던 인물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전국을 이끌었던 주인공이다. 그래서 망국의 군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장왕은 군주는 군주인데 이거 뭐 거의 허수아비 군주라서 따지고 보면 망국의 군주라고도 부르기가 민망할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자왕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는다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망국의 책임을 군주였던 보정왕한테 묻는 게 아니라 영계소문과 영계소문의 아들들한테 망국의 책임을 묻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런 시절에 왕노릇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후대 평가 속에서 평가 자체에서 제외되어 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와 달리 의자왕은 가장 대표적인 망국의 군주로 이제 거론되었죠. 그 다음에 의자왕에서는 우리가 의자왕 자체를 바라보면서 또 의자왕 때에 백제가 왜 멸망하는 원인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의자왕의 제위 전반기와 후반부가 차이가 있다. 전국 운영의 차이가 있고 뭐 정치 세력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국제 정세에 대한 대응력의 차이가 있고 이런 차이들이 있음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에 대해서 이따 이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의자왕은 그래서 멸망 직후 당으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뭐 한 7일 만에 사망했다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당에서 곧바로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멸망과 더불어 이제 뭔가 수모를 겪고 뭐 우라가 이제 울분에 의해서 아마 사망을 하게 되었겠죠. 그리고 그 이후 하여간 망국의 군주가 된 것도 억울하고 그런 치욕을 겪은 것도 억울한데 죽고 나서도 두고두고 지금까지 가장 대표적인 패망한 혼군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정왕은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멸망했을 때 당 고종으로부터 너는 뭐 네가 나라를 다스린 게 아니니까 별로 책임이 없다 하고 책임을 면해줄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더 부끄러운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대신 그래서 이따 말씀드리는 나라가 멸망한 뒤에 군주 노릇을 하는 보장왕이라는 제목을 붙여놨는데 오히려 고구려가 멸망한 뒤에 비로소 이제 군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줬을 때 고구려를 부흥하려고 하는 노력을 살짝 시도를 하게 됩니다. 본인은 아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어쨌든 결과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그렇게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노력을 했던 인물. 그래서 오히려 보장왕에 대해서는 제2기간보다는 멸망 후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인물을 거론은 합니다만 지금 간단히 소개해 드린 것과 같이 망국의 군주하면 역시 의제왕이고 보정왕은 망국의 군주조차도 되지 못하는 정도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의제왕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산발 영화는 많이 보셨죠? 저 영화를 잘 안 보는데 특히 역사 사극 영화는 잘 안 보는 편인데 저 영화 하도 재밌다 그래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정말 재밌게 만들었더군요. 유준익 감독이 갖고 있는 재치가 돋보였던 그런 영화였고 그 다음에 굉장히 해학적으로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비참한 상황을 굉장히 해학적으로 그려내고 또 현실을 풍자하는 이런 내용까지 갖고 있었던 그 재밌는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김유신이라든가 계백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영계소문, 의자왕, 김춘추, 보장왕은 등장하지도 못하죠. 여기에 영계소문이 대신 나와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각 인물들의 캐릭터들도 재미있게 설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 영화는 뭐 역사물이라기보다는 역사를 소재로 한 일종의 이제 재미있게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우리가 굳이 어떤 역사성과 역사 의식을 따져볼 필요는 별로 없다고 하는데 이
영화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 그 현실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과거 인물에 대한 인상 이런 것들이 인물들의 캐릭터로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의자왕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 줏대도 없고 조금 가볍고 뭐 이런 식의 역할 성격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김추주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사대성을 갖고 있는 세력이 센 당나라에 살짝 빌붙어 있는 듯한 이런 식의 이제 이미지들이 이제 드러나기도 하고 제법 사람다운 풍모를 갖고 있는 건 뭐 영계수문 좀 독재자라는 이미지 같고 주인공으로서의 올바른 제대로 된 영국적 풍모들은 이제 오히려 김유신하고 계획한테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이런 모습의 영화였는데, 그러니까 또 저 영화는 저 영화대로 또 이 시기에 항산벌 전투가 갖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제법 진지하게 또 들여다본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드라마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황산벌이 전투가 갖고 있던 역사성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측면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이 수업할 때 간혹 수업 자료로 종종 활용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